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오늘은 두뇌의 구조와 기능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1강부터 쭉 진행을 했는데 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그런 기초 지식을 이해하고 계신지요. 또 오늘의 컨디션은 좀 어떠신지요. 이 공부하실 그런 뇌의 준비가 되셨는지요. 네, 오늘은 4강 또 우리 뇌의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운동, 그리고 성, 생체 리듬, 섭식, 행동 등 다양한 뇌의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네, 움직임과 바로 인지 기능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성의 발달과 성 행동의 이런 신경 기초를 설명할 수 있다.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신경 기제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 몸의 이런 생체 리듬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섭식 행동을 조절하는 이런 기제들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먼저 움직임과 인지 기능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움직임. 보통은 우리 운동이 필요하다. 또 운동은 얼마만큼 하고 계신지요. 우리 예전에 선조들은 이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하루에 15에서 20km 정도는 걸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최소 이런 만보 걷기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계신지요. 어떻게 운동에 대한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뇌와 관련된 이런 운동, 그리고 운동의 기본이 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개요를 한번 보시면 뇌는 운동을 하는 바로 동물에게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지활동은 궁극적으로 움직임, 행동 조절을 위한 것이라고 이런 뇌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뇌는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이 사례가 이 멍게인데요. 멍게 좋아하시나요? 이 멍게는 다른 말로 이제 우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멍게, 이 우렁생이는 이 뇌가 움직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대표적인 이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멍게는 어렸을 때는 이 유생생할 때는 유생 때는 그러한 움직이는 이런 생활을 지속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성체가 되면은 바위에 이렇게 붙어서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 뇌를 영양분으로 이렇게 흡수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 멍게를 보고 뇌는 움직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세포들이 이런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위쪽으로 갈 건지 옆쪽으로 갈 건지 이제 혼자 이렇게 결정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다세포로 진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세포들을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필요한 거죠. 어떤 세포는 위로 가려고 하고 어떤 세포는 아래로 가려고 하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이제 신경계의 그런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이러한 정교한 행동을 위해서 바로 이 고등 이런 인지 기능이 필요하고 저희가 어떤 토끼를 잡거나 또 호랑이한테 도망가고 하기 위해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필요하고 또한 저희들이 이 영장류의 이런 DNA 피질이 아주 발달하면서 이러한 세밀한 움직임도 아주 인간에게 발달이 되었습니다. 이 하등 동물은 자극이랑 이런 반사와 같은 바로 단순한 행동만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류 같은 이런 고등 동물은 세련되고 복잡한 이러한 행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런 운동과 인지 기능은 그런데 뇌에서 바로 비슷한 이런 신경 구조를 활용합니다. 특히
네, 우리 대뇌 피질에서 이제 앞쪽에 있는 엽이라고 해서 네, 무슨 엽이죠? 네, 전두엽이죠. 이 바로 전두엽은 네, 전략적 사고 그리고 신체 운동 전략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이런 운동 장애는 바로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인 장애를 네, 동반을 합니다. 또 대표적인 게 네, 이 파킨슨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운동할 때 이런 뇌 기제에서 네, 근육의 움직임이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척추동물의 먼저 3가지 종류의 근육을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활근은 이런 내장 기관의 운동을 통제하는 이런 근육입니다. 그리고 골격근은 환경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신체의 운동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관절의 운동, 눈의 움직임, 호흡, 얼굴 표정과 발성 등의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장 근육이라고 하는 심근이 있는데요. 이 심근은 평활근과 골격근의 이러한 중간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움직임을 할 때 어떤 뇌의 기능이 작동을 할까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움직임의 이런 통제에는 크게 3단계 유계적 이런 질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무슨 실행을 할 때 바로 전략, 전술, 수행 이렇게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뇌의 이런 기능을 바로 이 3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략은 바로 이 전전두엽, 우리 대뇌 피질 중에서 앞쪽에 있는 이 전두엽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이 전두엽에서 좀 더 앞쪽을 이제 전전두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이 전전두엽은 네, 움직임의 이런 최종 목적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네, 앞으로도 이 전전두엽에 대한 그러한 용어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전략을 담당하는 이 전전두엽은 네, 바로 우리 몸의 움직임을 충분히 했을 때 제대로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전술은 네, 운동피질, 기저에 이런 손해의 구조물들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네, 구조물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전두엽이 수립한 이런 전략을 매끄럽고 정확하게 수행하는데 이런 필요한 근육의 수축에 대한 바로 시간적이고 공간적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거죠. 네. 야, 우리가 운동하나 이렇게 움직임을 일어났을 때 이런 다양한 네, 구조물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네, 놀랍죠.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움직임의 어려움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행은 뇌관과 이런 척수에서 일어나는데요. 척수의 이런 운동신경과 중간신경을 활용하여 계획된 이런 근육 수축을 실제 일으키고 자세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두엽, 전전두엽 네, 비슷한 용어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두엽은 바로 두뇌의 최고의 지휘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뇌에서 이제 최근에 뇌과학에서 바로 이 전두엽을 빼놓고 뇌를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공부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네, 바로 이 전두엽은 사고의 영역과 움직임 조절 모두에서 이런 고차원적인 네,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곳입니다. 또한 주의, 지각, 정서, 동기와 기억 시스템 등과 상호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과를 예측하여 이런 부적절한 행동은 억제하고 적절한 행동은 네,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목적에 부합되는 이런 최적의 전략을 수립을 하는 거죠. 와, 전두엽이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두엽은 또한 복잡하거나 이런 새로운 운동 반응과 인지의 이런 학습에 관여를 하는데요.
바로 반복을 통해 숙달되면 기저액이라든가 소뇌, 뇌관 등에 저장되고 또한 전두엽은 다시 새로운 학습을 위해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이러한 자동화는 운동과 인지 모두에서 아주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혹시 운전 같은 거 할 때 처음에는 너무나 긴장하고 어렵고 했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막 아주 쉽게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아주 계획적이고 이런 체계적으로 이 전두엽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뇌의 다른 부위로 연결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운동이라든가 악기 연주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술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대뇌피질의 운동피질 그리고 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뇌피질의 운동피질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두뇌의 구조와 기능 첫 번째 우리 신경계 구조와 기능에서 우리 대뇌 중에서 대뇌피질을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뇌에 중심구가 있고 중심구의 앞에 부분 그리고 뒤에 부분에 아주 중요한 피질이 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두엽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운동의 역할이다. 중심구의 바로 이 앞쪽에 중심구 바로 이 전해에 제1차 운동 피질이 있다는 것. 혹시 그리고 중심구의 바로 뒤쪽에 중심구 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몸의 이 체감각 피질, 우리 몸의 이러한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체감각 피질이 있다는 것,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바로 우리 중심구 앞에 있는 우리 이 운동 피질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두엽 제1차 이런 운동 피질은 전두엽의 중심 전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운동 피질에는 움직임의 바로 이런 신체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자극하면 신체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개별적인 근육보다는 복잡한 이런 행동 통제에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별표를 한번 치고 기억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상상만으로도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두뇌 훈련을 어떻게 하고 효과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 브레인 트레이너가 단지 뇌과학을 지식으로 애우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평화롭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좀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코디네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뇌가 막 1000억 개의 신경세포 등 아주 복잡한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또 상상만으로도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 상상의 중요성이 이제 이러한 뇌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우리가 제가 손을 움직이면 우리의 이 대뇌피질에 이 손을 담당하는 운동피질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건데요. 바로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눈을 감고 손을 움직이는 상상을 했을 때 바로 우리 1차 운동피질의 그 손을 담당하는 부위가 똑같이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아주 컴퓨터의 슈퍼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사실은 진실과 거짓을 아주 단순한 것을 구분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바로 숙련된 운동의 아주 저장과 수행, 기류의 반응이 나왔을 때 이 자동적인 조정을 담당합니다. 손에는 또 기억나시나요? 바로 우리 뇌가 아주 잘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손에는 우리 뇌 무게의 10분의 1 정도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한 150g 정도 되는데 주요한 특징이 어떤 게 있다고 이야기 드렸을까요? 바로 뇌의 신경세포의 약 30% 이상
40% 이상, 300억 개 이상의 이 신경세포가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움직임을 조절하는 게 우리 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도적인 움직임의 통제, 그리고 연속적인 이런 주의의 전환과 지각에 관련된다. 그리고 팔다리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이런 자동 자세를 조종하게 한다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거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뇌 피질이죠. 대뇌 피질에서 네, 우리 1차 운동 피질이 있는 부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1차 체감각 피질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처럼 바로 운동 피질에 이러한 신체 지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에 이러한 뇌졸중이나 신경의 이상으로 네, 문제가 생기면 이런 관련된 몸의 움직임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나의 몸의 움직임이 네, 약간 둔화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운동 피질 쪽에 이런 이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술의 이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저액. 기저액이 벌써 여러 번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네, 바로 움직임의 장애의 대표적인 이 질환, 이 파킨슨 질환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네, 바로 우리 밑바닥에 있는 여러 개 핵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기저액은 바로 이 대뇌 방구에 이 백질 내 깊숙이 묻혀 있는 이러한 4개의 핵 집단입니다. 생각이나 이런 행동을 결정하는데 결제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조금은 이제 쉽게 저희들이 이런 자동화된 그러한 움직임 이런 것도 연결이 되는 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저액이 이러한 딱 하나의 뭐 운동만을 또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또 기억에도 우리가 이러한 절차 기억, 그러니까 움직임과 관련된 이러한 기억들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저액에 또한 장애가 오면 이런 파킨슨병, 움직임이 느려지는 거고요. 또한 무도병이 생기는데 마치 팔이 이렇게 춤을 추는 것처럼 네, 흐느적거린다고 해서 네, 이 무도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저액이 근육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로 분비되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이 도파민입니다. 네, 우리 이런 도파민은 네, 저희가 또 배울 건데요. 이런 정서에서 어떤 쾌감 호르몬 또한 어떤 보상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정서를 담당하는 또 중요한 이 도파민이 부족하면 운동에 장애가 일어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내 정서를 좀 행복하고 즐겁게 관리해야만 우리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정서 따로 움직임 따로 인지 따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킨슨 병은 바로 이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네,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어 발생하는 이런 신경장애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우리 이 과목에서는 이런 두뇌 특성평가법에서 이런 신체 운동 기능에 대한 그러한 아주 중요한 특징들을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성의 발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이런 성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또 생명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성 발달의 이런 결정 요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 발달의 이런 결정 요소는 바로 생애 초기 이 남성 호르몬의 이런 노출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성분화의 이 출발점은 바로 유전자 Y 염색체의 유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남성은 XY고 여성은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네, 바로 이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Y 염색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되고요. 바로 이 Y 염색체는 이 아버지가 이 X를 주느냐 Y를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자녀의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는 역할은 이 어머니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네, 아버지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임신 6주까지는 바로 이 성기관은 네, 미분화가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런 남성 호르몬인 바로 이 테스토스테론이 바로 이 분비가 되면 여성화가 억제가 되고요. 또 분비가 되지 않으면 여성화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이런 이 Y 염색체가 있으면 이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면서 이 볼프관이 남성화가 되고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이런 뮬러관이 여성의 이런 생식 기능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 성 정체감 결정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호르몬에 의한 성 발달인데요. 바로 네, 우리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곳은 어디라고 이야기 드렸죠? 네, 우리 이 간내에서 시상 밑에 있는 이 시상하부가 우리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고 그 밑에 있는 이 뇌하수체가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곳이라고 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뭐 호르몬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무조건 이 시상하부와 이 뇌하수체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호르몬이 바로 성발달을 결정하지만 이런 성호르몬의 분비는 또한 뇌가 조절한다 해서 이런 시상하부에서 이 GnRH가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 뇌하수체에서 황체 형성 그리고 H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이 또 분비가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 정소와 난소에서 성호르몬이 네, 분비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산 전에는 이런 성기관의 발달이 있는데요. 사춘기에는 바로 2차 성징의 이런 발달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호르몬이 이런 남성은 또한 테스토스테론, 이 하루 중에 이렇게 들쑥날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에스트로겐은 28일 주기로 여성의 이런 성 관리에 이제 역할을 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행동의 이런 신경 기초인데요. 바로 생식 기관과 조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성반응 주기는 이런 4가지의 이런 사이클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흥분기, 그리고 고조기, 극치기, 해소기에 이런 4가지를 거치게 되고요. 또한 성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신경 조절은 바로 부분적으로 이런 성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대뇌피질에서 오고요. 또한 척수가 자율신경계를 통해 뇌와 생식기에서 오는 이러한 감각 정보를 조화시키고 생식기의 이런 성적인 반응을 매개합니다. 네, 성적인 흥분은 남성과 여성 이런 모두에서 외부 생식기의 이런 특정한 부분이 혈액으로 충혈되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여성은 음순과 음액, 남성은 음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이런 4가지 성반응 주기에서 흥분기와 고조기는 부교감신경이, 극치기는 네, 교감신경계가 관여를 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생체 리듬에 대한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뇌 기능 중에서 우리가 또 관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주 흥미롭고 관심을 가지시면 아주 좋을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지구라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바로 이 태양을 돌고 있죠. 아주 지구가 뭐 수십억 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네, 하루도 네, 빠지지 않고 우리 또 지구를 돌고 있는 공전, 또 스스로 돌고 있는 이 자전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십억 년을 이렇게 지구가 지나고 또 인류가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이제 가장 생존에 도움이 되고 가장 뇌 발달이 도움이 되는 그러한 쪽으로 계속해서 진화를 했습니다. 네, 바로 이 지구는 율동적인 환경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바로 매일 교차되고 멜물과 썰물이 반복되고 또한 또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면서 온도나 일광은 또한 계절에 따라
변화를 하게 됩니다. 뇌는 이런 주변 환경 리듬에 적응하기 위해 리듬 조절을 위한 바로 다양한 시스템들을 진화시켜서 왔습니다. 뇌에 의해 이런 통제되는 이런 리듬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동면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또 수면 주기, 또한 뇌파 등 대부분의 이런 생리적인 기능들은 바로 일주기 리듬에 따라 변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는 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막 초, 막 분, 시간, 또 24시간이 모이면 하루, 그리고 또 30일이 모이면 한 달, 또 12달이 모이면 1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이런 시간의 주기들이 많은데요. 생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이 주기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주기가 바로 24시간 주기, 이 일주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이 태양을 비췄을 때는 낮, 태양을 비추지 않았을 때는 저녁, 그게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인류는 계속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네, 우리 낮에는 이런 또 바나나를 캐거나 또 토끼를 잡거나 하는 생활을 해서 식량을 확보를 했고, 저녁에는 사람이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 곳에 갔다가 또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또 이런 맹수를 만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또한 이러한 동굴이나 이런 쪽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바로 우리 인류의 이런 생체 리듬에서 아주 중요한 이 리듬이 바로 일주기 리듬인데요. 저희가 24시간 이런 시계를 가지고 시계를 보기도 하는데 우리 뇌 속에 바로 이러한 24시간 주기의 이 생체 시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 뇌가 아주 또한 굉장히 고등적인 이런 기능들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1930년대에 이런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6주 정도 캄캄한 동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거의 24시간에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24시간 주기로 생활을 하고 또 잠을 자고 했다는 거죠. 이제 그때는 뇌 속에 이런 생체 시계가 어떤 건지를 발견을 못했지만 이제 그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 뇌 속에 이런 생체 시계가 있구나를 또 확인을 했었습니다. 바로 일주기 리듬을 재는 시계는 이 뇌 안에 있으며 바로 이 시각계를 통해 들어오는 빛에 의해 조정이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 대뇌피질 또 우리 감각 중에서 우리 시각이 우리 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그리고 50% 이상, 60% 이상의 이 대뇌피질이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태양이 없이는 곡식도 자랄 수가 없고 또 이렇게 환한 환경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진화하면서 바로 이 태양의 빛에 동조화에 대해서 생활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통해서 이 빛이 들어왔을 때 아침이 되었구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주기 리듬의 이 생체 시계는 바로 빛에 의해서 가장 크게 조절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주기 리듬의 바로 이 뇌 기제인데요. 바로 이런 생리적 기름의 일주기 리듬을 하는 이 것들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일주기 리듬 하면 낮에는 움직이고 밤에는 자고 그것만 생각을 할 건데요. 바로 24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여러 생체 리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칼륨,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칼륨, 그리고 코티졸, 또한 성장 호르몬, 체온, 각성도 등이 바로 24시간 주기로 이렇게 반복되는 생체 리듬입니다. 바로 햇빛은 이런 자연시계로서 작용하여 생체 내 이런 주기를 동기화하는데요. 다음 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이러한 생체 리듬은 낮과 밤에 24시간의
주기로 서로 동기화됩니다. 이런 생체 시계가 있어서 밤낮의 주기에 동기화를 시키는데요. 옆에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이제 이 시간이 나와 있죠. 가로축에 바로 이 각성도, 낮에는 각성도가 깨어났다가 밤에는 줄어들고, 휴식을 취할 때 이제 각성을 하고 있으면 잘 휴식을 못 취하겠죠. 체온도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성장 호르몬 한번 보시면 바로 이 12시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엄청나게 분비가 많아졌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휴식을 잘 취해야 바로 우리 몸의 이 세포를 재생시키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정화해주는 이 성장 호르몬이 바로 이 12시경에 한 2시까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티졸 같은 경우는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언제 제일 많이 나오나요? 우리 아침 6시경에 이제 굉장히 많죠. 6시에서 한 8, 9시까지. 바로 왜 우리가 이 새벽녘에 코티졸이 이렇게 많이 분비가 될까요? 이제 해가 떴을 때 이제 맹수들도 이제 사람이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니까 이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또 사람도 이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이를 찾아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맹수들도 아주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코티졸이 많이 분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우리 뇌 속에 이런 시계가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우리 뇌 속의 시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교차 상액이라는 용어입니다. 와,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올 때마다 이제 어려움을 좀 겪을 수가 있는데요. 그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교차 상액, 아까 우리 이런 24시간 주기의 이 생체 리듬은 무엇에 의해서 관리된다고 했죠? 바로 빛에 의해서 관리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각이 이 안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중간에서 이렇게 이 좌측에 들어오는, 이 왼쪽에 들어오는 그러한 빛은 우리 교차가 중간에 이렇게 됩니다. 되어서 이 오른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들어온 시각은 이제 이 좌측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중간에 이 교차가 되는 이 곳에 바로 위쪽에 모여 있는 핵이다 해가지고, 이 시각이 교차되는 바로 위쪽에 있는 핵이 바로 우리의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관리한다고 해서 그 이름이 바로 식교차 상액이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이 식교차 상액, 한 2만 개의 이 신경세포의 집합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일 주기, 바로 뇌의 생물학적 시계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뇌에서 주된 이런 생물학적 시계 역할을 하고요. 시상하부, 바로 뇌에 있는 한 쌍의 이런 작은 뉴런 집단인 식교차 상액입니다. 영어로 약자로 SC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식교차 상액은 밤과 낮의 이런 빛 주기에 의해 동기화가 됩니다. 식교차 상액은 주로 수면과 체온의 이런 일주율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이 식교차 상액은 스스로 리듬을 형성을 합니다. 세포를 뇌에서 분리하여 비양에게 이렇게 담가 두어도요, 24시간 주기로 리듬을 유지합니다. 마치 이런 째깍째깍 초시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리듬을 띄고 있습니다. 이 식교차 상액이 손상되었을 때 수면이라든가 각성, 음식 섭취 등 여러 이런 생체 리듬이 파괴가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오른쪽의 그림 하단에 보면 이 시각이 교차되는 곳, 바로 위쪽에 이 식교차 상액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뇌 속에 바로 이 생체 시계가 이 식교차 상액인데요. 바로 이 식교차 상액을 제거하면 여러 생체 리듬들이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또한 새로 이런 식교차 상액을 이식하면
2주에서 4주 내로 또한 복구가 됩니다. 네. 이 식교차 상액이 바로 기능이 떨어졌을 때 특히 노년기 수면 장애로 연결이 됩니다. 네. 잘 주무시고 계시나요? 네. 요즘 현대인들의 아주 또 많은 어려움이 이 수면 장애인데요. 바로 이러한 이 식교차 상액의 기능들이 떨어진 것도 원인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그런 밤에도 전구라든가 환한빛, 또한 이러한 스마트폰이나 TV 그런 청색광들이 네, 우리 뇌에 이러한 수면 호르몬을 분비를 억제하는데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년기의 수면 장애는 바로 수면 시작이 어렵고, 또한 시작되어도 빈번하게 깨어난다는 겁니다. 밤낮 주기의 동기화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바로 특히 이런 식교차 상액의 기능의 저하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수면이라든가 뭐 다양한 운동의 기능, 또 정서, 다 이러한 기능들이 우리의 뇌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나. 네, 그걸 인지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나의 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수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광선 치료, 강력한 빛을 아침 일찍 이런 받기, 그리고 이 밤낮 주기에 이런 수면을 일찍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밤낮 주기의 동기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수면의 리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면은 환경에 대한 바로 반응과 환경과의 이런 상호작용이 감소하는 것인데요. 이 즉시 역전이 가능한 상태인 거죠. 누가 이렇게 깨우면 바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혼수 상태와 이런 이 전신 마취는 즉시 역전이 가능하지 않아 수면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가 수면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다. 네. 혹시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막 사당 오락, 막 그런 이야기들 많았습니다. 뭐 죽은 후에 많이 자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신의 이런 뇌과학 연구들이 수면이 단순히 휴식의 기능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아주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면은 이 렘 수면과 이 비렘 수면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렘 수면은 이제 다음 장에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빠른 안구 운동이라고 해서 이 자고 있는데도 이 눈의 움직임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쉬고 있지만 아주 뇌파가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깊숙하게 뇌와 몸이 휴식하고 있는 이러한 비렘 수면이 있는데요. 바로 전체 수면 시간의 대략 75%는 비렘 수면, 25%는 이러한 렘 수면의 이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비렘 수면, 렘 수면이 바로 하루에 5, 6회 정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렘 수면이 나오죠. 렘 수면은 바로 눈과 호흡 근육을 제어하고 이런 신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라고 부르는 바로 생생하고 사실적인 환상을 만들어낸다. 이 렘 수면 때 바로 이 꿈을 많이 꾸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렘 수면은 바로 꿈을 만들지 않고 이러한 서파 수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수면은 이런 렘 수면과 이런 론렘, 비렘 수면이 이렇게 반복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렘 수면이 그래서 아주 좀 특별한 수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렘 수면은 가장 깊은데도 이런 뇌파가 빠른 아주 역설적인 수면입니다. 네, 세부상을 보면 안구와 성기를 제외한 목 아래 이런 수의적 근육이 마비되는 상태고요. 그런데 뇌파는 각성과 비슷한 상태. 그래서 역설적인 수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면 시작하고 나서 60분에서 약 90분 이후에 첫 이 렘
이 수면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밤새 한 5, 6회 정도 반복이 됩니다. 수면 초기에는 이 비렘 수면 이런 4단계가 길고 후기에는 바로 이 렘 수면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렘 수면 중간에 깨우면 80에서 90%가 꿈이 보고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우리가 각성 그리고 비렘 수면, 이 렘 수면의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파는 이 각성 상태, 낮은 전압이고 이 빠른 뇌파가 일어납니다. 이 비렘 수면 때는 높은 전압이고 느린 뇌파, 이 렘 수면 때는 높은 전압과 빠른 뇌파가 일어납니다. 각성 때는 감각은 생생하고 외부에서 발생을 하고요. 비렘 수면 때는 둔감하거나 없고, 렘 수면 때는 아주 생생하고 내부에서 발생을 합니다. 사고는 각성 때는 논리적이고 진행적이고, 네, 비렘 수면 때는 논리적이고 반복적이고, 렘 수면 때는 생생하고 비논리적이고 기묘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운동은 각성 때는 연속적이고 수의적이고, 네, 비렘 수면 때는 운동이 가끔 일어나고 불수의적이다. 이제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 렘 수면 때는 운동이 근육마비가 일어납니다. 운동이 뇌에서 명령되나 수행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꿈을 막 꾸는데 꿈에서 몸을 막 움직이는데 그게 몸이 막 움직이거나 하게 되면 같이 주무시고 계시는 분의 몸을 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뇌는 그때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마비시키도록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스트레스로 이 렘 수면 때 움직임이 일어나는 렘 수면 장애 환자들이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성 때는 자주 안구 운동이 일어나고, 하지만 비렘 수면 때는 드물게, 이 렘 수면 때는 아까 자주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 몸에 이러한 24시간 주기의 생체 리듬이 존재한다는 것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 섭식 행동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 먹는 게 우리의 몸을 만드는 거다. 네, 우리 뇌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런 섭식 행동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에너지원으로 바로 이 포도당을 사용을 하는데요. 바로 음식을 먹는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를 충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죠. 음식물을 섭취하는 이런 섭식 행동은 신체 지방, 위의 팽창, 혈당, 체중 등 다른 많은 이런 변이들을 감지하는 뇌의 여러 부위들에 의해 통제가 됩니다. 신체 에너지 균형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런 잉여된 에너지는 이 글리코겐이나 트리글리세리드로 저장이 됩니다. 네. 이 글리코겐은 한정된 용량 내에서 주로 간이나 이런 골격근에 저장이 되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이 트리글리세리드는 주로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고 용량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 저장된 글리코겐과 이 트리글리세리드는 필요할 때 포도당이나 지방산, 케톤 등으로 분해가 된다는 거죠. 네. 우리 몸에는 이렇게 남는 이런 영양분을 글리코겐과 이런 트리글리세리드로 이렇게 이제 저장하도록 이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요. 네, 아까 글리코겐은 간이나 이런 주로 골격근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트리글리세리드들은 이제 무한대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이렇게 비만, 이제 비만도 이 질병이라고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지칭을 하는데요. 야, 우리가 남는 에너지를 그대로 다 배출하면 이 비만도 걸리지 않고 좋았을 텐데요. 그런 생각 드시나요? 네, 우리 몸은 왜 이 잉여된 에너지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까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희가 지금처럼 이 삼시세끼를 먹고 또한 간식을 언제든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토끼를 잡지 못하면 또 며칠간 굶을 수도 있고요. 또 겨울 같은 데는 식량을 구하기가 아주 어려웠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식량을 구하지 못했을 때 생존을 위해서 몸에 이런 지방 조직에 아주 이 에너지를 저장을 해놓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생존에 도움이 되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산업혁명 이후로 바로 이런 식량 생산도 아주 많아지고 이렇게 공급이 원활하게 되었는데 아직 우리 이런 뇌는 아직도 이러한 사바나 초원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먹어도 조금 있다가 또 간식이 먹고 싶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 뇌는 진화를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대에 맞게 우리 뇌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잘 조절할 수 있어야만 이 뇌의 기능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바로 이 섭식 행동을 조절하는 이런 기제들이 있는데요. 특히 신체 지방의 조절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신체가 이런 지방성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기전에 대해서 이런 1950년대 이런 고던 케네디는 뇌가 신체의 지방량을 관찰하며 에너지 보존의 이런 균형이 깨지는 것을 방어한다는 일정 지방량 조절의 이런 가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섭식 행동과 신체 지방의 이런 관련성을 조사를 했는데 바로 지방 조직과 이런 뇌 사이에 이런 신호의 교류가 있다. 그래서 혈액으로 운반되는 호르몬 신호가 교류에 관여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유전자를 이렇게 발견했냐면 이 오비 유전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는 바로 이 렙틴 호르몬이다 했습니다. 이 렙틴 호르몬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안 먹는 쥐는 바로 이 렙틴 호르몬이 있는데 계속해서 먹는 이런 쥐들은 바로 이 렙틴 호르몬이 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쥐들에게 이런 렙틴 호르몬을 이제 주사를 해주면 더 이상 이제 계속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렙틴은 바로 식욕을 줄이고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키는 이런 시상하부의 뉴런에 직접 작용하여 이런 체질량 조절에 관여하는 이런 호르몬으로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의 작용, 바로 이제 우리 식사를 끝내게 하는 이런 주요 신호는 위장의 팽창인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뇌신경 중에서 10번 신경, 바로 이 미주신경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장기에 이렇게 부교감 신경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신경입니다. 위는 이런 포만에 대한 정보를 바로 미주신경, 10번 뇌신경과 내장신경을 경유하여 이런 뇌에 전달을 합니다. 바로 이 미주신경은 포만감에 바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는 그런 위벽의 확장에 대한 이런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미주신경의 축삭은 연수에 있는 이런 고립노획을 활성화하고 섭식 행동을 억제합니다. 내장신경은 위장에 있는 영양분에 관한 이런 정보를 또한 조절하고요. 그리고 콜레시스토킨이라는 펩타이드를 주입하면 바로 식사 주기와 이런 식사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장을 둘러싸고 있는 일부 세포에서 발견이 되고 내장 신경계에서도 일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음식, 특히 지방성 음식이 장을 자극하게 되면 분비가 됩니다. 미주신경의 이러한 포만 신호, 펩타이드로 작용하고 위 팽창과 같이 공동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주신경이 이렇게 뇌와 장을 연결해서 섭식 행동을 또 조절을 합니다. 섭식에서 아주 중요한 이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인데요. 바로 이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돼서 에너지 대사 균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에 이런 혈중 포도당 농도의 상승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 포도당이 뇌의 영양분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바로 이 포도당이 뇌 영양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슐린과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바로 이 포도당 수용체라고 할 수가 있죠. 포도당은 바로 이 포도당 수용체라고 불리는 이 특정 단백질에 의해 세포막을 통과해서 수송되어야 하는데요. 바로 이 뉴런을 제외한 이 모든 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바로 이 세포 표면에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될 때 이 포도당 수송체가 이 세포막에 이 삽입이 된다는 거죠. 우리 포도당을 뇌 연료로 쓰려고 하면 이런 인슐린이 꼭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포도당이 이런 사용되거나 저장되려면 혈중 이런 포도당
농도가 올라갈 경우 혈중 인슐린 농도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 생성이나 분비 혹은 인슐린에 대한 이런 세포 반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도 정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장으로부터 흡수된 이런 포도당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흡수될 수 없기 때문에 혈당 농도가 높아지고 잉여 포도당은 결국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움직임과 이런 성 그리고 생체 리듬 그리고 섭식 행동 다양한 뇌 기능에 대해서 또 배워보았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뇌 건강 등이 장애가 된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두뇌의 구조와 기능 5강 바로 정서, 두뇌와 신체의 접점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